이제 회귀 분석에 대해서 한번 보죠. 자, 회귀 분석이 2번 정도 나왔어요. 2번 정도 나왔었기 때문에 그래도 계속 한 번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회귀 분석이라는 것은 자료들이 많다면 자료들이 평균으로 수렴한다고 하고 극단치는 평균으로 수렴한다는 것을 회귀한다고 합니다. 자료들가 많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평균으로 모이게 된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회귀 분석이라고 합니다. 회귀 분석. 자, 회귀 분석은 인과관계를 밝히는 가장 일반적인 분석 기법이 회귀 분석입니다. 다시요. 가장 인과관계를 밝힐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분석을 회귀 분석이라고 합니다. 두 개의 변수들 간의 함수 관계를 밝힙니다. 뭐라고요? 두 개의 변수들 간의 함수를 밝히는데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여야 돼요. 뭐라고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들 간의 함수 관계를 밝히는 것들을 회귀 분석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있는데 독립변수는 뭐라고 하나요? 독립변수를? 좋아지셨습니다. 네, 그렇죠. 그다음에 그래서 독립변수가 결정이 돼야 종속변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다시 뭐라고요? 독립변수가 먼저 변해야 종속변수를 예측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정보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한다. 자, 다시요.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들 간의 함수관계를 만든다. 뭐라고요? 독립과 종속 간의 함수관계를 만들고 얘를 실제로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이 이제 회귀 분석이 되는데 독립변수가 한 개가 들어갈 경우 단순 회귀, 2개 이상이 들어가면 다중 회귀라고 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단순 회귀는 거의 없어요. 단순 회귀는 거의 없고요. 다중 회귀를 하게 됩니다. 뭐라고요? 다중 회귀 분석을 돌리게 됩니다. 한번 보실게요. 회귀 분석은 변수들 간의 관련이 있느냐, 밀접하냐, 실제로 예측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어떤 제품의 광고비 지출액에 따라서 제품의 판매량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강도에 따라서, 온도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가, 예측되는가, 이런 것들은 뭐라고 한다고요? 회귀 분석이라고 합니다. 다시요. 지출액에 따라서 판매량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다시요. 지출액과 판매량의 관계다. 그러면 상관분석으로 돌려줘야 되고요. 지출액에 따라 매출액이 얼마만큼 변화되느냐.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회귀 분석이라고 합니다. 철강 제품의 강도가 온도의 변화에 따라 뭐라고요?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강도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회귀 분석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겠죠? 뭐뭐에 따라서 다른 게 어떻게 변화되느냐.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회귀 분석이라고 합니다. 자, 회귀 분석의 가정이 나타나는데요. 회귀 분석의 가정은 첫 번째 독립성, 정규성, 등분산성, 평균은 0이다. 다시 5차항은 독립성, 정규성, 등분산성, 평균은 0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독립표본 T검정은 다시요. 독립표본 T검정은 독립성과 정규성을 따르면 되고요. 분산분석은 독립성, 정규성, 등분산성. 그 다음에 회귀 분석은요. 독립성, 정규성, 등분산성, 평균은 0이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다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를 다 충족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렵겠죠. 그래서 회귀 분석은 가정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어내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다시요. 가정이 어떻게 된다고요? 독립성, 정규성, 그다음에 등분산성, 평균은 0이다. 자, 여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를 한번 보실 건데요. 자, 회귀식은 다음 같은 식으로 구분됩니다. 회귀식은 다음 같은 식으로 구분되는데요.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회귀 분석은 y-햇은 베타 0, 베타 1, x1, 입실론 i라고 합니다. 다시요. 회귀식은 어떻게 본다고요? 베타 0, 베타 1, x1, 그 다음에 입실론 i. 입실론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입실론 i라고 합니다. 입실론. 자, 얘를 잔차 혹은 오차라고 하는데, 자, 여기를 보시게 되면 오차의 평균은 0이죠? 오차의 평균은 0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0이라고 봅니다. 얘를 0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회귀식에서는 얘 자체가 나타나지 않아요. 얘가 나타나지 않아요. 자,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타 0, 베타 1, x1, 그 다음에 입실론 i라고 하는데, 베타 0를 상수라고 합니다. 베타 0를 뭐라고 한다고요? 베타 0를 상수라고 합니다. 상수. 자, 얘를 절편이라고도 합니다. 얘를 뭐라고 한다고요? 절편이라고 돼요. 떡 아니에요. 뭐라고 한다고요? 상수 또는
절편이라고 합니다. 얘는 고정값이에요. 얘는 뭐라고 한다고요? 고정값. 베타 1은 기울기. 얘는 뭐라고 한다고요? 개수 혹은 기울기라고 합니다. 기울기. 그 다음에 x는 뭐가 될까? x는 독립변수. x는 뭐가 된다고요? 독립변수가 됩니다. 다시 볼게요. 다시요. 여러분들이 식을 보시게 되면 얘가 기울기. 뭐라고? 얘가 기울기. 그 다음에 요게 절편들이죠? 이런 것들이 절편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절편은 무조건 고정값입니다. 상수는 고정값이에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식을 구할게요. 다시 어떻게 구한다고요? 회귀 분석은 식은 베타 0, 베타 1, x1, 입실론 i의 식을 가진다. 얘를 뭐라고 한다고요? 베타 0를 상수. 뭐라고 한다고요? 상수. 베타 1은 기울기. x1은요? 독립변수. 예, 독립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보실게요. 자, 요 회귀분석의 가정을 보셨고요. 유념사항이 이게 계속 나왔었어요. 회귀분석의 유념사항이나 다중분석상 이거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문제가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귀분석에서는 첫 번째 다중군성성과 그 다음에 자기상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다중군성성과 자기상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셔야 돼요. 자, 회귀분석에서는 첫 번째 다중군성성이라고 합니다. 다중군성성이라는 것은 변수, 즉 독립변수가 변했던 다른 독립변수가 변하는 관계.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다중군성성이라고 합니다. 다시요. 독립변수와 독립변수들 간에는 의미가 뭐예요? 서로 독립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돼요. 다시 이해되시겠어요? 독립변수와 독립변수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키하고 몸무게죠. 키, 몸무게 좀 그렇다. 성별하고 연령. 예를 들어서 성별하고 연령. 이런 것들 서로 간의 변수가 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돼. 즉, 다시요. 남자가 여자가 되면 연령도 이렇게 변화되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 우선 양적 변수예요.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되는데 다중군성성이 의심되는 것들은 키하고 몸무게 같은 건 어떨까요? 서로 간에 다중군성성이 의심이 되죠. 키가 커지면 아무래도 몸무게가 증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면 서로 간의 독립변수라고 보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이해되시겠어요? 다시 뭐라고요? 독립변수가 변해서 다른 독립변수도 변해버리면 크게 변하면 얘는 다중군성성이라고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찾아내는 방법이 있어요. 자, 찾아내는 방법은 첫 번째 변수를 제거하는 방법. 뭐가 첫 번째? 변수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해결하는 방법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성분 분석을 이용하거나 능형 회귀 분석을 쓰는 방법. 그래서 여러분 요 뒤에 건 쓰지 마시고요. 뭐라고요? 얘 뒤에 건 쓰지 마시고 요 세 가지만 보시면 돼요. 뭐라? 다중군성성을 해결하는 방법. 뭐가 첫 번째? 변수를 제거해버린다. 두 번째 주성분 분석을 이용한다. 세 번째 능형 회귀 분석을 쓴다. 이렇게만 쓰시면 돼. 자, 다중군성성을 체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다중군성성을 체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뭐 산점도와 상관계수 이런 것들인데 얘가 좀 어려워요. 이래가지고 좀 어렵고요. 분산 팽창계수, 공차 한계, 상태지수. 2014년도에 아마 다중군성성이나 다중군성성을 뭐 체크하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산 팽창계수, 공차 한계, 그 다음에 상태지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쓸 수 있는데 두 가지만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당시에 두 가지만 쓰라고 나왔었어요. 자, 첫 번째 뭐 같다고요? 분산 팽창계수. 두 번째 공차 한계. 세 번째 마지막으로 상태지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다중군성성이란 뭐라고 말씀드려요? 다중군성성이란 독립변수와 독립변수들 간의 변화를 일으켜주는 것들. 얘를 상호작용이라고 하죠. 상호작용. 서로 간에 상호작용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회귀분석에서는 그런 것들을 다중군성성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필요 없는 것, 그런 게 의심이 되는 것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버려버려야 돼요. 키하고 몸무게를 봐서 쓸모없는 걸 먼저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분산 팽창계수와 공차한계, 상태지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 분산 팽창계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분산 팽창계수를 VIF라고 합니다. 얘를 뭐라고 한다고요? VIF라고 합니다. VIF. 그래서 독립변수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 식은 모르셔도 되는데 10 이상이 되면
다중곤성성이 의심된다. 뭐라고요? 10 이상이 되면 얘는 다중곤성성이 의심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점으로 나와도 얘도 다중곤성성이 의심이 돼요. 그래서 0부터 10 사이가 돼야 된다는 거죠. 뭐라고요? 0부터 10 사이. 이런 것들을 분산 팽창계수라고 합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분산 팽창계수라고 합니다. VIF 뭐라고요? VIF. 얘는 분산 팽창계수. 예, 나중에 RCQ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이건 나중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공차한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공차한계를 별도로 외우실 필요 없어요. 분산 팽창계수의 역수를 공차한계라고 합니다. 다시 뭐라고 한다고요? 분산 팽창계수의 역수를 공차한계라고 하는데 역수가 뭐냐면 쉽게 말씀드려서 역수냐 뭐냐면은 분산 팽창계수가 10이면 공차한계는 10분의 1이 되는 것들을 역수라고 해요. 다시요. 분산 팽창계수가 100이 되면 어떻게 돼요? 분산 팽창계수는 100분의 1이 되겠죠? 얘는 점점 더 작아져야 돼요. 다시요. 분산 팽창계수가 커지면 공차한계는 더 작아져요. 즉 0.1보다 작아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중곤성성이 의심이 되겠죠. 그렇죠? 얘 10만 외우시면 돼요. 뭐라고? 얘 10만 외우시면 돼. 분산 팽창계수가 10 이상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중곤성성이 의심돼. 얘를 반대로 하면 어떻게 돼? 0.1보다 작아버리면 0.1보다 작아버리면 얘도 역시 다중곤성성이 의심된다. 네, 그러니까 VIF만 보시면 돼. 뭐라고? 일반적으로 뭐라고? VIF만 보시면 돼. 자, 10보다 크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중곤성성이 의심돼. 공차한계는 얘는 역수기 때문에 0.1보다 작으면 다중곤성성이 의심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상태지수라고 하는데요. 상태지수에 얘가 외우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0, 10 이상이면 약한 상관관계, 100 이상이면 높은 상관관계, 고유치가 0.1이거나 그 지표값이 100 이상이면 다중곤성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얘는 100 이상. 네, 그래서 조금 외우시기가 좀 어렵죠, 얘는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무조건 쓰셔야 돼. 뭐라고요? 이 두 가지는. 다시요. 다중곤성성, VIF가 10 이상이 되면 다중곤성성이 의심된다. 그 다음에 공차한계는 0.1. 그 다음에 상태지수는 10이라고 그래요. 10보다 작으면 약한 상관관계 10배, 그러니까 100배. 100보다 크면 높은 상관관계가 이런 걸 이렇게 보시면 판단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조금 이따 제가 관련해서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상관 보겠습니다. 자기상관인데요. 자기상관이라는 것은 잔차항들이 서로 간에 관련이 있는 거. 뭐라고요? 잔차항들이 서로 관련이 있는 것들을 자기상관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시점이 비슷하다면 얘는 자기상관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더빈 왓슨 계수를 씁니다. 뭘 쓴다고요? 더빈 왓슨 계수라는, 더빈 왓슨이라는 학자가 만들었기 때문에 더빈 왓슨 계수라는 것들을 쓰게 됩니다. 자, 얘는 2에 가까우면 상관이 없다. 자기 상관이 없는 걸로 봅니다. 뭐라고? 2에 가까우면 자기 상관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4에 가까우면 마이너스, 0에 가까우면 플러스 상관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자, 이걸 외우시기가 상당히 어려우세요. 얘를 외우시기가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외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 성이 뭐예요? 4. 또라이예요? 안 또라이예요? 또래. 그러니까 마이너스야. 4는 마이너스야. 그럼 어떻게 된다? 4는 마이너스. 그 다음에 2는 보통이고 0이 되면 플러스 자기상관이다. 이렇게 외우시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마땅한 방법이 없어요. 저도 그렇게 외웠어요. 다시 뭐라고요? 4에 가까우면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결혼 만족도에 대해서는 마이너스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0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죠? 그러면 조금 이해 정도가 높아지실 거예요. 다시요. 사경하는 결혼 만족도가 무조건 마이너스다. 생각하시면 뭐라고요? 4에 가까우면 마이너스, 그 다음에 0에 가까우면 플러스 상관관계로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적합도 검정에 대해서 살펴보실 건데요. 회귀분석은 첫 번째 모형식을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회귀분석은 모형을 만들어요. 그렇죠? 회귀분석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들 간의 함수를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이 함수가 모형이에요. 모형. 이 모형이 괜찮으냐 안 괜찮을 봐요. 다시 뭐라고요? 모형식이 괜찮은가를 보고 두 번째는 기울기가 좋은지를 한번 봐요. 다시요. 회귀분석을 보기 위해서 첫 번째 뭘 봐야 된다고요? 모형식이 좋으냐 안 좋으냐를 봅니다. 다시요. 뭐라고요? 회귀분석은 첫 번째 모형식을 봐요.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함수식을 만드는데 얘 함수식이 좋으냐 안 좋으냐는 먼저 판단하고 두 번째 변수가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을 해요. 자, 첫 번째 회귀무형의 적합도 혹은 타당도라고 하는데 첫 번째 내가 원하는 건 뭐야? 모형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모형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는 그냥 있다고 하지 마시고 유의미하다. 의미가 있는 거. 그걸 대립가설이라고 하죠. 우리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대립가설. 그럼 기무가설은 뭐가 될까요? 모형식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없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P값이 작아야 돼요? P값이 커야 돼요? 네, 그렇죠. P값이 작아야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다시요. P값이 작아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시요. 회귀모형의 첫 번째 F 검정을 하게 됩니다. 얘도 F 검정을 하게 되는데 분산부적표하고 똑같아요. 분산부적표 쓰는 이유는 모형식이 좋으냐 안 좋으냐를 판단합니다. 뭐라고요? 모형식이 좋으냐 안 좋으냐를 판단하게 됩니다. 첫 번째 기무가설은 어떻게 돼요? 모형식은 의미가 없다. 내가 원하는 거냐? 모형식은 의미가 있다. 기억나세요? 내가 원하는 건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분산분속표의 P값이 작아야 돼요? 커야 돼요? P값이 작아야 기무가설이 기각하기 때문에 모형식이 타당한 겁니다. 혹은 적합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쵸? 자, 따라서 여기를 보시게 되면 회귀식을 보시게 되면 얘가 SSR, SSE, SST예요. 다시 뭐가 된다고요? SSR, SSE, SST예요. 자유도를 보시게 되면 원래 독립 얘는 단순 회귀 분석은 독립 변수가 하나만 들어가요. 그렇죠? 단순 회귀는 독립 변수가 하나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유도기 때문에 n-를 하게 되면 자유도가 0이 돼야 되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회귀의 분석은 첫 번째 독립 변수와 미지의 수, 즉 잔차가 하나가 들어가요. 그래서 두 개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도 하나를 빼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자유도는 실제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그 다음에 전체 SST는 어떻게 된다고요? 전체 개수에서 마이너스 1을 해요. 그쵸? 이건 이해되시겠죠? 전체 개수에서 1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오차는 얘를 더해버리는 거죠. 그쵸? 얘를 더하기 때문에 n-2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회귀 분석에서 단순 회귀일 경우 어떻게 된다? 단순 회귀는 SSR은 자유도가 1. 단순 회귀니까 독립 변수 하나니까 그냥 하나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원칙적으로는 뭐라고요? 독립 변수와 미지의 수가 하나가 더 들어가. 그래서 두 개가 들어가는데 하나를 버려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SST의 어떻게 된다고요? 자유도는 전체 개수에서 1을 빼고요. 그 다음에 SSE의 자유도는 위에 두 개를 더해야 되니까 n-2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얘를 왜 알아야 되냐라고 하시는데 얘를 또 자유도로 나누고 그러면 MSR, MSE가 되죠? 그쵸? MSR, MSE 또 나눠버리면 F값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얘를 외우기 위해서 얘 자유도를 쓰는 거예요. 뭐라고요? 얘를 사용하기 위해서. 자, 첫 번째 보시면 임계치예요. 얘가 임계치. 내가 기준할 수 있는 기준자. F값, 여기 있는 F값은 뭐예요? 검정 통계량이에요. F 분포에 맞는 임계치를 찾는 거예요. 뭐라고요? F 맞는 임계치를 찾고 얘가 뭐가 이 F값은 뭐예요? 실제로 검정 통계량의 F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다시요. 임계치와 나오고 비교하는 거예요. 임계치와 실제 값을 비교하는데 자, 교차 분석에서는 어떤 분포를 비교해요? 교차 분석은 카시케어. 얘가 임계치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독립 T는 T 검정, 분산 분석은 F 검정. 이런 게 F 분포 따르게 됩니다. 자, 여기를 보시게 되면 자, 알파, 1, n-2가 되는데 요거 그대로 쓰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유의수준 알파 뭐라고요? 유의수준 알파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SSR의 자유도, SSE의 자유도를 쓰는 거예요. 다시요. 이해되시겠어요? 얘 쓰고 얘 쓰는 거야. 임계치는 어떻게 구한다고? 임계치는 자유도와 첫 번째 유의수준, 그 다음에 자유도, 그 다음에 SSE의 자유도. 그래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첫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얘를 쓸 거냐 말 거냐. 첫 번째 방법은 포기하는 방법. 다시 뭐라고요? 개근데. 첫 번째는 뭐라고요? 포기하는 방법. 두 번째로는 그냥 임계치와 F값과 검정통계량과 비교를 해서 차이가 크면 임계치가 커야 돼요? 검정통계량이 커야 돼요? 검정통계량이 크면 기무가설을 기각한다. 그렇게 쓰셔도 돼요. 그 정도까지만 해도 반타작은 돼요.
근데 요 정도만 써도 상관없어요. 근데 정말 쓰시고 싶다면 그 의미를 보시게 되면 어때? 순서가 뭐가 된다고요? 알파, 뉴수준, 그 다음에 SSR의 자유도, SSE의 자유도.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근데 얘를 왜 쓰냐면 다중회기 때문에 요거, 다중회기도 이거 쓰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한번 보시죠. 그래서 적합도 검정 볼 때는 결정계수라는 걸 쓰게 됩니다. 뭘 쓴다고요? 적합도 검정 첫 번째 분산분석표와 결정계수라는 걸 썼습니다. 뭐라고요? 첫 번째 분산분석표와 결정계수라는 걸 씁니다. 결정계수는 R스퀘어, R제곱이라고도 합니다. 뭐라고요? R스퀘어 혹은 R제곱, R제곱. 이거를 결정계수라고 합니다. 결정계수. 즉,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얼마만큼 잘 설명하느냐. 다시 뭐라고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얼마만큼 설명하느냐.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결정계수라고 합니다. 결정계수. 다시 뭐라고요? 독립변수가 얼마만큼 변화되면 종속변수가 얼마만큼 변화된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결정계수라고 합니다. 결정계수. 자, 따라서 결정계수가 높은 게 좋을까요? 낮은 게 좋을까요? 높은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얘도 0.6 이상 높아야 됩니다. 뭐라고요? 0.6 이상 나와야 돼요. 자, 0.6 이상 나오는 것들 뭐 있었어요? 첫 번째. 자, 그래서 절대값 0.6이에요. 그 다음에 크롬브 알파 0.6. 그 다음에 결정계수 0.6. 그 다음에 재생계수 CV만, CR이죠. CR만 0.9예요. 걔만 0.9예요. 그래서 0.6으로 쓰는 게 세 가지가 있다, 기본적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결정계수 R스퀘어는 SST분의 SSR. 뭐라고요? SST분의 SSR. 다시 뭐라고요? R스퀘어는 SST분의 SSR. 얘 나올 가능성 충분하게 있습니다. 결정계수에 대해서. 뭐라고요? 결정계수의 의미가 뭐냐? 이걸 해석하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얼마만큼 변동을 잘 설명하느냐. 다시요. 독립변수가 작게 변동됨에 따라서 종속변수를 많이 변동시키면 상당히 좋은 거겠죠. 그렇죠. 얘를 조금만 변동시켜도 종속변수가 많이 변화된다면 상당히 좋은 변수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선정을 해야 돼요. 자, 0부터 1까지 값을 가지고 뭐라고요? 0.6 이상. 그 다음에 SST분의 SSR. 뭐라고요? SST분의 SSR. 자, 이걸 안 외우시는 분들을 위해서 천천히 보겠습니다. 뭐라고요? ROTC. 뭐라고요? ROTC 보시면 금방 이해되시겠죠? 네? ROTC. 그러니까 SST분의 SSR. SST분의 SSR. 네, 이거 보시면 뭐 리트윗이라고 그러죠? 리트윗. SNS 보시면 다시 트윗하는 거. 전달하기. IT라고 그러죠? IT? 그래서 SST분의 SSR. SST분의 SSR. 그래서 얘를 반대로 하면 SS1-SST분의 SSE. 얘 합치면 1이니까. 얘를 합치면 SSR과 SSE를 더하면 1이, 그러니까 SST가 되니까. SST가 되니까. 근데 SST분의 SSR만 보셔도 돼요. 뭐라고요? SST분의 SSR만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다음은 회귀 개수의 유의성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 제가 모형을 본다 그랬죠? 첫 번째 제가 뭘 본다 그랬나요? 모형식을 보고, 두 번째로는 회귀 개수, 얘가 기울기를 봅니다. 기울기가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느냐. 따라서 회귀 개수가 의미가 있어야 돼요, 의미가 없어야 돼요? 회귀 개수가 의미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렇죠? 제가 원하는 거는 회귀 개수가 의미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립가설은 의미가 있다. 그 다음에 저거는 회귀계수는 김가설은 회귀계수가 의미가 없다. 그래서 따라서 0.05보다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예, 작아야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P값은 작으면 작을수록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다시요. P값은 작으면 작을수록 의미가 있는 겁니다. 네. 따라서 회귀계수를 보시게 되면 요런 표가 나타나실 건데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자, 여기를 보시게 되면 비표준화 계수와 표준화 계수라고 나오는데요. 비표준화 계수를 가지고 식을 만드는 거예요. 다시요. 비표준화를 가지고 함수식을 만드는 거고요. 표준화의 계수를 가지고 영향력, 그 강도를 비교하는 것들을 표준화 계수라고 합니다. 자, 표준화, 그때 기억나세요? 표준화 기억나세요? 채트 기억나세요? 어떻게 만들어요? 시그마분의 x-6. 그러니까 서로 단위가 다를 때 말이에요. 독립변수가 서로 단위가 다를 때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이 되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영향정도를 보는 것들은 뭐라고 한다? 표준화 계수라고 합니다. 표준화 계수. 그래서 얘는 표준화 계수는 상수가 나타나지 않아요.
표준화 계수는 상수가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함수식을 만들려면 비표준화로 써요? 표준화로 써요? 함수식을 만들려면 비표준화로 씁니다. 다시 뭐라고요? 함수식을 만들려면 비표준화 계수를 쓰게 됩니다. 자, 예를 가지고 한번 회기식을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회기식을 써볼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회기식은, 자, 천천히요. 회기식은 y 햇은 베타 제로 플러스 베타 1 x1 입실론 i야. 근데 얘는 없어진다고 가정하고. 자, 얘는 종속 변수는 뭐예요? 월소득 맞나요? 월소득 맞나요? 네, 월소득이에요. 베타 제로는 뭐예요? 상수는? 상수값 뭐 적으시면 돼요? 90점. 맞습니다. 90.484 얘를 쓰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베타 1은 뭐 적으시면 돼요? 4.213을 넣으시면 돼요. 뭐라고요? 4.213을 넣으시면 돼요. 4.213. 변수 x1은 뭐 쓰시면 돼요? 연령. 그러니까 연령이 얼마만큼 변화함에 따라서 월소득이 얼마만큼 변화된다. 이런 거 뭐라고 한다고? 얘를 함수식 회귀 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설명드릴게요. 근데 회귀 분석은 얘가 문제점이 직선만 예측합니다. 뭐라고요? 얘는 직선만 예측해요. 곡선을 예측을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선만 예측해요. 자, 여기를 보시게 되면 다시요. 월소득이라는 것은 90.484 더하기 4.214 곱하기 연령의 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상수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유형률값을 보시면 상수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0.05보다 작으니까. 의미가 있죠? 그 다음에 연령은 어떠신가요? 연령도 의미가 있죠? 그렇죠? 연령도 의미가 있게 됩니다. 자,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존의 데이터를 가지고 함수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하는데 무슨 말이냐? 우리 회사의 월소득을 봤더니 우리 월급 내용들을 봤더니 다른 변수도 그렇다 치고 연령이 유의한 변수로 선정됐다. 물론 다른 것도 있다고 가정하지만 우선 연령만 유의했다고 가정하자. 즉 기아의 연령에 따라서 월급이 결정되는 식을 가지고 있다. 그럼 기아는 현재 몇 세십니까? 좋아, 나는 40세야. 40세, 40 곱하기 얼마예요? 84 정도 되나요? 대충 84가 되나요? 84에다 2 더하면 174 정도가 우리 회사의 적정 수준입니다. 그래서 물가상승률 정도로 해서 연봉을 이렇게 협상하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하는 것들.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냥 나 높여줘, 너 높여줘가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 회사의 기본적인, 월소득, 월급을 봤더니 유의한 변수들이 이것들이었다. 이것들을 여러분들의 값을 놓으면은 실제로 월급 소득은 이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회귀 분석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따라 예전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런 식을 가지고 만약에 30세면 어떻게 되느냐, 값을 구하시오 이런 거 나왔어요. 30세면 어떻게 돼요? 30세면 어떻게 돼요? 30에다가 얘를 곱하고 그 다음에 다시 상수를 더하시면 되겠죠. 그쵸? 30이면 아무튼 그 계산기 가져가셔야 돼. 30이면 어떻게 정도 돼요? 102.6, 102.3 대충 103 정도 되겠네. 그러니까 그때 이 계산기를 꼭 저한테 그랬어. 계산기를 가져가지 말라 그러는 안 가져가도 된다며요. 무릎 꿇고 사죄하세요. 막 그러더라고. 야, 근데 이거는 곱하기잖아. 솔직히 몇 개 안 되는데. 솔직히. 이건 계산기 없어도 그래도 어떻게든 구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산기 가져가세요. 계산기 가져가세요.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인지는 아시겠죠? 만약에 이 사람이 32세다. 뭐 넣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투입해서 실제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상하는 것. 이런 걸 뭐라고 한다? 회귀 분석이라고 합니다. 자, 다중회귀 분석을 보죠. 다중회귀 분석이라는 것은 독립변수 자체가 많은 것들을 말합니다. 뭐라고요? 독립변수 자체가 많은 것들을 말하게 되는데요. 자, 역시 다중회귀 분석에서도 모형의 적합도, 두 번째로는 적합도나 타당도, 그다음 회귀 개수를 보게 되는데, 유의성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 적합도를 볼 겁니다. 모형이 적합하냐? 그래서 회귀 모형은 유의하다. 그다음에 최소한 하나는 유의하지 않다. 맞죠? 다중회귀 분석이기 때문에 뭐라고요? 다중회귀 분석이기 때문에 독립변수는 독립변수래. 기무가설은요. 회귀 모형은 의미가 있다. 대립가설은요. 최소한 하나의 모형은 유의하다. 이해되시겠죠?
최소한 하나는 차이가 있다. 최소한 하나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검정 통계량을 이렇게 구하는데 임계치를 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임계치는 알파, 그 다음에 SSR의 자유도, SSE의 자유도 이렇게 되는데요. 첫 번째 보겠습니다. SSR의 자유도는 어떻게 될까요? 그룹 수가 되겠죠. 아까 전에 단순 회기는 몇 개였어요? 독립변수가 한 개일 경우 자유도는 1이었단 말이에요. 자, 만약에 독립변수가 3개라면 SSR의 자유도는 몇이에요? 3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지의 수가 하나가 더 있기 때문에, 왜냐면 예측하기 때문에 미지의 수가 하나가 더 있어. 근데 얘를, 그러니까 입실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는 입실론인데 그 애들 포함을 하는데 마이너스 1을 해. 그래서 실제로 독립변수 개수만큼만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 SST는 어떻게 돼요? n-1 이해되시죠? 이거는. 근데 SSE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위하고 이렇게 합치니까 n-k-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도는 얘 임계치를 구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임계치를 구하고 싶으면 알파 뭐요? 첫 번째 유의수준, 그 다음에 SSR의 자유도, 두 번째는 SSE의 자유도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쓰기 위해서 얘를 공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요거 하나 쓰시려고 공부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유도 의미 다시 볼게요. 단순 회기라면 SSR의 자유도는 왜 1이에요? 그냥 무조건 1이라고 외우지 마시고 독립변수 하나랑 미지의 수가 있는데 얘를 두 개로 보고 하나 빼기 때문에 1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다중회기에서는 SSR의 자유도는 몇이에요? 독립변수 개수만큼 말이고요. 독립변수 개수만큼만 되는 거고, SST는 전체에서 1을 빼는 거고, 그 다음에 SSE는 어떻게 돼요? 위에 요걸 해야 되니까 어떻게 된다? n-k-1 하시면 됩니다. 자, 얘를 이렇게 나누면 어떻게 된다? F값을 가진다. F값. 따라서 임계치보다 검정 통계량이 커버리면 어떻게 된다? 기무가설을 기약할 수 있다.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죠? 이제 조금씩 확장하는 개념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다중회기 분석은 결정계수가 아니고 수정된 결정계수를 쓰게 됩니다. 뭐라고요? 수정된 결정계수. 왜냐하면 독립변수가 많이 들어가면 일반적으로 결정계수 값이 높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쓸데기 없는 독립변수를 넣어도 얘가 결정계수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수정된 결정계수. 그래서 어드저스트 R-스퀘어 값을 쓰게 됩니다. 뭐라고요? 어드저스트 R-스퀘어 값을 쓰게 됩니다. 자, 얘 같은 경우 식은 저도 이거 외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1 결정계수 마이너스 n-k-1분의 n-1. 얘가 어떻게 돼요? 얘는 뭐예요? 얘는 SSE의 자유도, 위에 거는 SST의 자유도. 근데 얘는 좀 외우기가 좀 만만하지 않아요. 솔직히 만만하지 않아요. 1 R-스퀘어, 그 다음에 n-k-1 분의 n-1 이렇게 되는데 얘가 솔직히 외우기가 좀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드저스트 R-스퀘어 정도만 쓰셔도 큰 무리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회기계수의 유일성을 보게 되는데 기울기를 보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회기계수는 의미가 없다. 맞나요? 대립가설은 모든 회기계수는 의미가 없다. 대립가설은요? 최소한 하나는 의미가 있다. 맞나요? 최소한 하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분산분석표와 그다음에 결정계수가 표를 보게 되는 회기계수 표를 보게 되는데 첫 번째 상수는 어떤가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있어요. 연령은 있죠. 기무가설 기각이에요, 채택이에요? 맞습니다. 기무가 기각이에요. 취미생활은 기무가설 기각이에요, 채택이에요? 채택. 맞습니다. 얘는 차이가 나지 않는 거예요. 이거 그냥 식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얘 식 그대로 써볼게요. 식 어떻게 쓰시면 돼요? 월소득은 90.463 맞나요? 네. 그 다음에 더하기 4.218 곱하기 연령 마이너스 1.714 곱하기 취미생활. 식을 만들려면 이렇게 쓰셔야 돼. 그런데 실제로 얘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취미생활이 없어요. 그래서 얘를 그냥 무작정 삭제를 하시면 안 돼요. 무작정 삭제를 하시는 게 아니라 만약에 하시려면 삭제를 하고 다시 돌려야 돼. 왜냐하면 얘에서 그냥 삭제를 해버리면 취미생활 자체를 투입했는지 안 했는지 식에서는 알 수가 없어. 원래 연령만 집어넣는 거하고 식이 달라져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지 마음대로 빼버리면 내가 투입했는데 다른 사람 봤을 때 투입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원래 의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원래는 다시 뭐라고? 우리는 의미 있는 변수들만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미 있는 변수들만 선정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식을 쓰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식을 쓰라 그러면 얘 그대로 그냥 다 쓰셔야 돼요. 자, 다음에 표준화 계수는 뭐라고 한다고요? 영향력이라고 했습니다. 뭐라고요? 영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따라서 어떤 게 더 영향력이 높은 건가요? 연령이에요? 취미생활이에요? 연령이 더, 영향력이 더 높은 거죠. 아시겠죠? 만약에 둘 다 0.05보다 다 작다면 어떤 게 더 영향력이 높다고요? 연령이 더 의미가 있다. 연령이 더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향력이 있다. 강도를 말하면 뭐라고요? 강도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상수는, 얘 상수는 유의 수준보다 크더라도 얘 그냥 안고 가야 돼. 이건 방법이 없어요. 상수는 버릴 수가 없어. 버릴 수가 없어. 그래서 얘 그냥 안고 가야 됩니다. 자, 상수는 뭐라고? 0.0보다 다 커더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냥 안고 가야 돼. 실무에서는. 근데 얘가 오차가 커지는 거죠. 상수가 이미 유의하지 않기 때문에 얘가 의미가 없어버리니까 또 오차가 더 커져버려요. 그래서 얘는 상수도 의미가 있어야 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죠. 따라서 회귀의 모형에 변수를 선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의한 변수들만 선택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라고요? 의미가 있는 변수들만 선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전진, 후진, 단계선택법, 최대결정결집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전진법이라는 것들을 보겠습니다. 얘도 문제에 나올 수 있습니다. 다시 뭐라고요? 회귀 모형의 회귀 개수의 유의성을 하기 위해서 변수 선택법에 대해서 쓰시오라고 이렇게 나타날 수 있어요. 첫 번째 전진법이 있습니다. 전진법은 뭐라고요? 하나씩 집어넣는 거. 뭐라고요? 전진법이라는 거 독립변수를 하나씩 집어넣는 것들을 전진이라고 합니다. 후진은 다 집어넣고 하나씩 빼는 거예요. 하나씩 빼는 것들을 후진. 가장 많이 쓰는 것들이 단계선택법. 추가와 제거를 복합적으로 쓰는 방법. 뭐라고요? 추가와 제거를 조합하여서 쓰는 것들은 단계적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뭐가 있다고요? 전진. 하나씩 집어넣는 전진. 후진은요? 집어넣고 빼는 방법. 단계선택법은 추가와 제거를 계속 조합적으로 쓰는 방법이에요. 근데 단계적 선택 방법을 가장 일반적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단계적 선택법을 가장 일반적으로 써서 가장 편하니까. 그런데 전진하고 후진하고 단계적 선택 방법이 그러니까 회귀식이 동일할 수도 있고요.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뭐라고요? 전진 돌린 거와 단계 선택법이 회귀식 자체가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진은 하나씩 집어넣는 거고 단계 선택법은 좋은 것부터 먼저 이렇게 선정하기 때문에 서로 간의 회귀식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참고적으로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왜냐하면 가장 비싼 것부터 사는 사람과 내가 원했던 거 사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물건이. 이런 거 결과치를 보시면 되고요. 최대 결정계수값은 독립변수의 결정계수값을 결정하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하는 방법이 됩니다. 자, 얘는 다 필요 없고요. 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얘 결과를 보면 회귀식은 얘 그대로 쓰셔야 돼요. 뭐라고요? 회귀식은 그대로 쓰셔야 돼요. 만약에 연령이 20세이고 취미생활 만족도가 10이다. 그럼 얘다가 그냥 곱하기라 써서 계산하셔야 돼요. 네, 요게 회귀식이 되고요. 근데 영향력을 보시게 되면 우선은 유효확률값을 보시게 되면 상수는 의미 있고 연령도 의미가 있고 하지만 취미생활은 의미가 없죠. 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표준화 계수를 통해서 뭐라고요? 영향력을 보는 거예요. 뭐라고요? 영향력. 가장 영향 높은 건 뭐예요? 연령이 되겠죠. 연령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것들은 필요 없고요.